1차적으로 4차 산업은 이미 훅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이 바뀌면 일자리도 또 직업도 조금씩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있을 거고 새로 생기는 직무나 창직도 생길 것 같아요. 또 기존의 중심이었던 기업체들이나 산업이 좀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첫 번째 화두가 제가 보기엔 남녀의 인구 변화입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수를 한 30년, 40년, 60년 뭐 이렇게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성비를 1대1로 보고 있던 것이 2040년, 이제 향후 20년이죠. 20년이 지나면 성비가 바뀐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진다. 네, 이 얘기는 여성이 많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관련이 돼 있던 산업 분야가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 또 남성성이 강했던 영역이 이제 여성성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들도 온다. 뭐 군대가 대부분 그랬죠. 남자들이 주도했던 시대였지만 이게 2060년 정도 지나면 여군이 더 강화돼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전시체제라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물론 2060년 사이가 되면 전 세계가 평화협정을 다 맺어서 군대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거운 물건들이나 작업들을 험한 일들을 하던 것, 그 영역들이 차츰 여성들이 진입해야 되는 영역으로 개방이 되거나 문턱이 낮아지는 상황이 2040년부터는 급증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한 일들, 그 부분들을 비즈니스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커버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만약에 이제 얄팍하게 비즈니스만 한번 고민해 보면 여성분들이 사회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구두나 신발들이 약간은 운동화처럼 편한 신발들이 훨씬 많이 팔리겠구나 라고 보고, 그렇지만 투박한 운동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슈즈들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 또는 신발은 갈아 신는 거다. 회사 안에서 신는 거하고 출퇴근이나 왔다 갔다 하는 신발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신발을 놓고 다닐 거냐 들고 다닐 거냐, 아니면 깔창만 바꿔서 껍데기만 바꿔 신으면, 커버만 바꾸면 스타일이 완전 바뀌게 할 수 있는 신발이 있다면, 네, 지금은 다 가정이에요. 네, 있다면 그 양면 잠바 같은 거죠. 옷을 뒤집어 입으면 패셔너블하고 한쪽은 뭐 정장 스타일이고 업무용이고, 네, 그런 게 이제 양면 잠바, 뒤집어서 입는 옷이라면 신발도 뒤집어 신을 수 있거나 껍데기만 바꿔 끼울 수 있다면 스타일이 좀 살고 또 차분해 보일 수도 있고 매너를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의 개성을 표출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남녀 여성 비율도 있지만 시나리오 통계상 사망률은 자꾸 줄고, 그러니까 잔존 생명 기간이 길어질 거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고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중장년 또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비용들이 급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경계점이 벌써 올해, 작년, 내년 이 정도에서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정말 인구 추이도 주는 와중에 사망률이 줄기 시작하면 또 오래 사는 잔존 생명 기간들이 점점 길어진다면 인구는 호리병처럼 생산성을 가진 인구보다 부양해야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 분기점이 예상하건대 28년, 이제 8년 정도 남았다고 해요. 네,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키우고 교육하는 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은퇴하시고 나서의 생활,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의 새로운 사회생활, 이 부분들을 돕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시니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니어들의 건강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연구 이론이 끝나서 사회에 나오시는 시점이 2025년 정도라면 이 트렌드를 잡고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사업 영역이 아니라 조금은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좀 보는 게 좀 트렌드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생산 인구가 주는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우려예요. 지금 뭐 사회에서 은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62세, 65세 얘기를 하시지만 체감하는 은퇴 시즌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50 중반 정도 되면 이미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그 은퇴가 향후에 이제 오래 사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80세에서 90세까지는 충분히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50에 은퇴하셨으면 100살까지 산다면 50년을 무노동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창업, 그 다음에 새로운 이모작, 인생 이모작 또는 삼모작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출생률이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노동 생산성을 가지는 인구의 비율이 줄게 되죠. 당연히 자동화가 돼야 되고 로봇 머신들이 그 생산성을 대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10명이서 작업하다는 거를 1명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니까요. 또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의 노동 환경이 훨씬 좀 플렉시블하고 유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부분들도 보완이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또 외국에 관련된 노동자분들이 그 빈 공간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이럴 때 단일 민족 얘기하면서 뭔가 민족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다문화가죠. 또 문화적 충돌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랄 이슬람 문화에 대한 낯섦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슬람도 그냥 대중 종교 영역으로 순응이 되는 상황들이 차츰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좀 빠른 팀들은 이슬람권에서 먹는 음식들 또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걸 고민하고 있고 미리 인증을 받고 있는 활동들을 대기업들이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기도하는 때는 일 안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종교적 특성들을 이제 잘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어찌되면 그런 분들이 점점 늘다 보면 시니어 분들의 노동 활동이 저해될 수도 있잖아요. 대체 노동 인력이 되니까. 그 노동 분쟁이 외국인들 간에, 외국인들하고 내국의 장년들, 은퇴자들하고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약간 우려 상황도 있어요. 전혀 지금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뭐 번역기, 통역기,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또 반대로 외국 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외국의 언어를 우리가 제2외국어, 제3외국어처럼 기본 매너 언어 배우기처럼 배워야 되는 상황들도 올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그게 2067년 정도 되면 인구가 지금 이제 생산성이 있는 사람과 반반으로 가는 시점이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50세 이하, 65세 이상 그 부분이 50대 50이 되는 시점은 곧 도래한다. 네, 그 영역이 이제 화면에 빨갛게 영역을 표시한 것처럼 은퇴자가 늘어나는 상황, 인구수가 28년부터 감소하는 시점, 그 가속이 점점 심해질 거고, 여성 인구가 이제 변동이 됐고, 생산 가능 인구도 절반으로 감소되는, 요게 이제 절충이 되는 시점이 2020년에서부터 67년, 한 40년간 여러분이 막 필드에 나와서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시점이 약간 혼란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네. 약간 우려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극복해보는 걸 산업에서도 좀 봐야 될 거고, 정책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고민이 되는 건 노동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미션이 돼버렸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할까? 그걸 이제 4차 산업으로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은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또는 자동화로 또 연결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시너지 있게 만드는 거였다면, 4차 산업은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다른 머신이 또는 기계가 아니면 미리 정보를 구성해주는 것까지가 된다면 사람하고 사물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아질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남이 바닷속에 전복을 따러 들어가야 되는데 잠수형 드론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수형 드론이 카메라로 쭉 찍으니까 직경이 한 20cm 정도 되는 전복이 있고 직경이 한 10cm 되는 전복이 있어요. 보통은 다 따겠는데 자기가 요즘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막 캐면 요즘 호가가 안 좋아가지고 괜히 상할 것 같고 비싸게 못 팔 것 같다. 그럼 드론이 고민해서 큰 거는 따거나 안 따거나 고민을 이제 해남이나 해녀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요즘 시세가 안 좋은데 작은 거는 떼서 팔고 큰 거는 좀 묵혀놨다가 가장 비쌀 때 캐면 마진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해녀나 해남은 그때까지 못 버텨 지금 따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그거는 잘 덮어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노동을 사물하고 같이 병행하는 세상. 그때는 눈으로만 다 봤던 건데 이게 좌표가 인식이 되고 물속에서 뭔가가 된다면 이젠 물속 안에다 안테나를 박는 게 아니라 드론들이 아니면 장비들이 스스로 영상이나 화면들을 찍어놓고 좌표를 인식하는 구조까지 되면 이제 그런 세상은 금방 오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심스 리얼리티 대표님이 발표했던
그런 가상의 공간을 인식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런 기술들이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있으면 분명히 부각될 텐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 좀 빠른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기술, 3차 산업과 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거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어서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4차 산업은 이미 뭐 도입이 돼 있는 상태고 또 물리적 공간과 뭐 가상의 공간들이 막 믹스돼 가고 있는데 1차 산업부터 한번 보면 그냥 우리는 증기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철도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뭐 기계가 움직이고 있고 대량 생산이 되고 이렇게 그냥 감으로 잡았었잖아요. 혹시 몰라서 한국의 국내에 시대적 상황하고 한번 연결해 봤어요. 이제 자료에 의하면 1784년 정도에 증기기관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가 기계적 생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많은 책이나 자료에서 노출이 됐는데 얘를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끌고 가보자. 그 시대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네, 균역법이라는 게 실시가 되고 있었고 약간 종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때도 혁신이 일어난 거죠. 불교 숭불 정책에서 억벌 정책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천주교라는 외국에 있는 종교 철학이 들어온 거고 유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수원 화성이 완공되었던 그러니까 우리만의 축조 기술, 기중기, 거중기 이런 기계적인 구조들이 연결돼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 가시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었던 시즌. 네, 그때가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고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도르래의 회전수를 이용해서 좀 무거운 걸 가볍게 드는 방법, 뭐 와이어, 줄을 이용한 거지만 이걸 증기를 이용한다? 그런 거는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시대인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었죠, 우리도. 대동여 지도가 막 노출이 됐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전국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서 합축적으로 AI는 아니지만 고급 분석을 통해 갖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네, 그 시점이 1861년이니까 증기기관 할 때 우리는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네, 이렇게 웃길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지난 시점에 2차 산업 시점이 될 때 막 전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는 세국정책이라는 구조가 됐고 또 외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한국 침탈의 시도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시점. 그러니까 전기라는 걸 가지고 처음 막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같은 동양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도끼부풀 같은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술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안에서는 큰 변화들이 있었다. 네, 그걸 한번 과학자시기도 하지만 역사학자일 수도 있거든요. 과학자는. 참조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1차 산업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자동화 기계들, 개인들이 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 노동력을 이제 청소년들의 노동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성인 남녀들이 하던 일들이 이제 고되고 힘들었었는데, 기계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 적은 노동력으로도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노동시장이 이제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수익을 가지고 개인의 또는 가정의 부가 축적이 되는 시점. 근데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저 청소년들은 배우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산업 현장으로 바로 들어간 거니까 정신적인 폐해들이
1차 산업 때문에 나타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1차 산업을 전 약간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걸 동시에 다 보게 됐고, 증기기관 때문에 좀 먼 거리 이동, 그다음에 무거운 대량의 물건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 그 이동의 물류가 생긴 거가 1차 산업의 하나의 혁신이라고 전 보고요. 그게 지금 현재 시대에는 어떻게 1차 산업이 적용되고 있을까? 뭐 열차 이런 건 다 알 거지만 증기로 찌는 거, 커피도 찌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물걸레 청소기, 증기 청소기, 스팀 청소기 이런 것들이 증기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혁신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2차 산업의 흔적들은 다양하게 도전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시대라고 해서 4차 산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산업을 좀 보면 2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분업이랑 대량 생산, 뭐 전기 이런 거가 됐는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국 정책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이제 조미일 간에 이제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 문호가 막 본의 아니게 열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선진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1900년에는 종로에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던 시절.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하고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거하고 불과 한 30년 만에 이제 전기라는 거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이한 건 하와이로 이민을 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학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선진 문물이 열리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도 직접 가서 배우거나 기술을 알아갖고 오자.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작 기술이나 목화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걸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이민이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그 와중에 뭐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한국도 이제 러일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그 상황이 2차 산업의 시점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2차 산업은 직군이 좀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생산성을 고려하되 수익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체들이 이득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대량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인력은 많이 쓰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효율화가 된 거죠.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 이 시대에 나왔고 기존의 생산성보다 8배 나왔다고 하니까 8배 수익이라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일자리가 줄면서 대안적 학습 또 새로운 직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장비들을 관리하고 또 플랜트를 관리해야 되는 고급직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자국 내에서 다 소비할 수 없으니까 해외로 보내는 무역과 관련된 공모와 관련된 협약과 관련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 공공망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소집단의 지배관리층 매니지먼트라는 게 부각이 됐고 이때부터 경영학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죠. 2차 세계대전, 2차 산업혁명에 이제 촉발이 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화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또 그게 부의 재편이 왔고 그걸 이제 촉진시킨 게 세계대전인 거죠. 누가 빨리 또 대량으로 빨리빨리 뭐 공급하면서 한번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을 이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했던 거고 이 모습이 이제 한국에도 충격을 좀 받았고 2차 산업과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건 현장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계단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지금은 뭐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굉장한 혁신인 거예요.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문이 스르르 열리거나 이건 뭐 동화 속에나 나오던 얘기들인데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런 2차 산업에 대한 변화는 계속 진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3차 산업으로 가보면 1967년 한 70년대부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수도권에 전철 1호가 개통이 됐었고 그 다음에 수출을 100억 불 달성. 이제 그 당시는 엄청 큰 얘기지만 지금 보면 참 어려운 시점이었고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시점, 민주화라는 개념. 그래서 산업하고 정치가 엮여가고 있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혼란의 시대였던 거고요. 또 미국에서는 맥킨토시, 애플이 이제 막 출시되고 있었던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 개최하고 있었던 그 시대, 3차 산업을 막 즐기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3차 산업은 기본적으로는 원거리에 있는 정보들을 좀 쉽게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정보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빠르게 전달받고 먼저 아느냐. 이제 이런 상황들이 3차 산업에 대한 거였고 이게 뭐 제어계측이라는 개념이 기본이었지만 그래도 메시지들이 우리가 생각 못했던 영역에서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이제 혁신의 하나의 트렌드였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고 페이퍼리스 그 다음에 가서 배워야 되는 일들이 이제 미디어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배우게 되는 상황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것도 3차 산업의 한 파생 모습인 거겠죠. 만약에 이게 4차 산업으로 가면 로봇 챗봇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걸 대답하는 거로 수업이 진행되면 4차 산업과 관련된 거가 될 겁니다. 또 기존에는 좀 큰 제품들이었던 게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고 소형화되고 컴팩트해지는 구조로 3차 산업들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화폐가 슬슬 없어지고 대안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3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